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제 개편부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도 예고했지만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돼 기존 사업자들이 소급 적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6.17 대책 이후에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빠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 요인은 부동산 시세하고는 관계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중산층들 또는 실수요자 또는 그 이하의 최초 부동산을 구매하는 젊은 이 서민들이 부동산을 살 기회를 아예 원인적으로 초동 단계부터 박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 사다리가 끊어졌다.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분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을 잡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강력한 대책이 부동산을 못 잡은 것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 희망 사다리를 끊는다는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기 된 건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 경우,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뭐 잔금 대출의 경우에 이분들 배려하겠다고 홍 부총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6.17 대책에서 정부가 많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LTV라고 하는 이른바 담보 가치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은행 대출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에 경기도 외곽이나 또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분양을 받거나 또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네. 지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데 일정한 타임래그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자신이 잔금을 예를 들어서 80%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책이 바뀌는 바람에 40%로 줄었다.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화되고 그 돈을 다 떼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중도금 받은 것을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잔금에서 대출해주겠다고 정책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대출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을 아예 안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향한 아주 원망 이런 게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인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뭐 재산권 침해라든지 특히 소급 적용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 강병은 의원이 임대사업자에게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임대사업을 정부가 하라고 그랬다. 특히 이 정부의 현직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임대사업을 촉진하는 지금 그게 유튜브에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또 그해 12월 달 또 2018년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또는 건강보험료까지도 낮춰주는 그런 정책을 펴가면서 확대하는데 정부 말을 들은 결과가 이제 와서는 이 국민들에 대한 그 정부 말을 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냐 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취재가 있다시피 소급의 문제예요. 예. 지금 당시에 주택 임대법에 관해서 등록을 한 사람들은
그 8년 또는 10년간 장기간 임대를 하고 또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든지 또는 종부세를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을 아직도 누리기도 전에 도중에 정부가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대목에서 소급이냐 아니냐라는 소급 논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예. 같이 다뤄지는 게 이제 임대차 3법인데 그제 발의가 됐습니다. 3법이란 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인데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예,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이 폭풍의 눈이 임대차 3법인데요. 임대차에 관련한 세 가지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모든 임대차,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를 놓거나 임대를 놓게 되는 월세든 전세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임차인도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인 쌍방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내가 얼마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장 그 조처만으로는 불이익이나 충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조치로 넘어가는 그 신고한 것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제라는 것이 두 번째 법인데요. 그러면 2년 전에 또는 4년 전에 신고한 그 금액에서 3% 또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이 상한제입니다. 한 번 임대를 줬으면 그 다음에 올릴 때는 정부가 정한 요일 이상으로 못 올린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예 나가라.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줘서 임차인이 원한다면 그 계약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최장 10년까지는 늘릴 수 있는 요 세 가지 법이 이제 동시에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예요. 네. 예. 근데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전세값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좋은 핵심적인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그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대료 상한폭을 억제하고 또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또는 내보내고 다시 하는 이 법이 생기기 직전에 대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는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과거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걸 적용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소급 논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바로 주택 임대 제도하고 서로 상충이 됩니다. 아까 주택 임대 제도라는 게 장기간 동안 임대료를 적게 올리고 장기간 해주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이제 더 이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3법에 의해서 상한제도 도입을 하고 기간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네. 주택 임대를 했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 이제 법이 충돌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소급 논쟁이 나오게 되고 헌법재판소에 가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차라리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서울 아파트 세입자들이 신도시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으니까 다른 데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3기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교통대란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공급을 늘리는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그 강요들에게 공급을 늘리라고 했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도시나 외곽에만 공급을 늘리면 예. 그렇게 되면 혼란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대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시골로 쫓아내서 교통 불편만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요.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서울 내에 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서울 내에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얘기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예. 집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지막 서울의 허판데 저기를
다 해제해서 집을 짓게 되면 서울의 공간 활용에서 굉장히 답답해진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또 하나 문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층고를 높여주면 지금 있던 집이 5층짜리가 20층, 30층 되면서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늘립니다. 이게 사실 전공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관련 법제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놨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은 한두 개만 건드릴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큰 판을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중에 지금 M2 총통화를 기준으로 3천조 원의 돈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은행 대출을 막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결국 은행 돈을 쓰게 됩니다. 은행은 그 돈을 은행에 지어 놓으면 은행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아닌 다른 신용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내놓게 되면 현금 부자들은 돈을 더 쓸 수 있고 오히려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은행 대출 규제에 막히는 그래서 요즘처럼 희망의 사다리가 치워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돈이 안정적 투자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공급에 대한 장단기 플랜을 좀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시장에 안심을 줘야 수요 폭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국토의 균형 개발입니다. 서울 지역 한 지역에만 이렇게 몰려가지고는 어느 나라도 부동산 정책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다 큰 틀의 지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